간밤 뉴욕 증시 영향이 큰 건지 오늘 국내 증시 영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네.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네. 계속되는 하루였습니다. 좀 나아지나 했더니 여전히 좀 팔자세였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BOJ 금리 결정이나 미국 경기 지표 확인해야 하니 이 외국인들도 몸을 좀 사리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윤원태 자산전략 부서장,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총평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 호재보다는 지금 뭐 오라클 악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일단은 윤원태 부서장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오늘은 최근에 AI와 관련된 시장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라클과 마이크론의 실적과 이슈를 보면 AI 버블에 대한 투자 우려를 대변했던 것 같고요. 반대로 반도체 업종들의 호실적은 그 이외의 또 다른 호실적을 나타냈던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오늘 종가가 이제 빠졌던 부분들은 조금 이외로 하고 그 AI와 관련된 시장을 총평을 해보면 과거 골드러시 시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금강채굴업자와 금강채굴업자에게 판매했던 곡괭이나 청바지를 판매한 사람들의 수익에서는 청바지를 판매한 수익자들이 더 돈을 많이 번 상황이 오늘의 시장을 대변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우려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슈화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AI와 관련돼서는 알파벳 동맹과 그다음 오픈 AI 동맹이 있는데 오픈 AI와 관련된 동맹의 투자자들이 앞으로는 당분간 계속해서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오픈 AI와 관련된 동맹들은 다들 하나씩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각을 맞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조각에서 하나의 빈틈이 생긴다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이슈들은 불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목도해야 될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런 호실적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하이닉스 주가만 보더라도 장시 추종가에서 빠지면서 시작했다가 오후에는 올라서 끝났거든요. 삼전은 양봉을 찍었다 살짝 내려오면서 끝나긴 했지만 앞으로도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호실적 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AI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은 더 잡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AI 이런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리고 반도체는 조금 더 구분해서 좀 저희가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잡음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길건 대표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사실은 어제 그 외국인들이 그 매도가 굉장히 작았어요. 네, 그래서 타이밍상. 그 막판에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들어와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라클이 찬물을 네, 시원하게 이제 끼얹은 것 같고 요즘 시장을 보면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그냥 다 몸 추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 안 좋은 이야기만 나와도 사실은 화들짝 놀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투자 관련해서 사실 이제 오라클이 뭐 이거 투자 유치하다 보면 사실 이런 거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난리를 칠 건가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시장에서는 건수를 계속 찾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이것도 넘어갈 거예요. 네. 뭐 투자 유치 여기에서는 불발됐지만 또 다른 애 찾아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저는 앞으로 한 2년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가 문제는 발생을 진짜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사회라는 데서 사실은 투자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70% 정도는 야, 우리 투자 안 하면 밀릴 수 있어 라는 게 조금 우세한 것 같고 나머지 한 30%가 야, 그래도 조금 적당히 해야 되지 않아?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한 2년 뒤부터는요. 진짜로 숫자 찍히는 거 들고 와라는 게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걱정은 사실은 이제 그때 이후에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조금 움츠려 있을 때 저가 매수에 기회를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이크론이 이번에 완전 오라클과는 상반되는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저는 마이크론 쪽을 바라보시는 게 더 맞다라고 봐요. 왜냐면 숫자상 이쁘게 나왔고요. 근데 저희 예상치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이크론 안 좋을 거라고 어느 누구도 예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맞아요. 네, 뭐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요.
이번에 삼성전자 영업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었는데 저번 주 뷰랑 이번 주 뷰랑 또 달라졌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는 거 보고 뷰가 더 올라갔어요. 이제 100조 진짜 된다라고 가고 네, 있죠. 진짜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사실은 반도체 쪽에서 문제는 없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랑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하는 애들이 실적이 이상이 없는데 왜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네, 이거는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고 뭐 이럴 때 이제 흔한 말로 야 이거 진짜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두세 달 뒤에는 아 그때라도 잡을 걸 그랬어. 아니면 그때 팔지 말고 조금만 있을 걸 그랬어라고 할 확률이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네. 봐서 오늘 시장만 보신다라고 하면 조금 너무 과하게 반응한 그쵸. 게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네. 그냥 아니면 그냥 연말연시 편안하게 보내고 싶으시면 덮어 두셔도 저는 네. 내년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나오는 노이즈들에 조금씩 익숙해질 맞아요, 필요들이 맞아요. 좀 있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외국인 수급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국인 수급 지금 뭐 길건원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장에서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바뀌려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또 매도세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대체 언제쯤 좀 방향을 틀까 이 생각도 좀 들거든요. 자, 윤원태 부사장님 혹시 BOJ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바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12월 말이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북을 정리하는 기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까지는 저는 좀 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크로 단에서 자금의 흐름을 보면 이번 FOMC에서 크게 예상하지 못했던 게 국채 매입해 준다고 했잖아요. 400억 달러. 그리고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종료가 되고 나서 TGA 잔고가 이제 시장에 풀리고 있거든요. 그게 추가적으로 남은 게 한 200억 달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부터 풀리기 시작해서 영향력은 제가 보는 1월, 2월 정도에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네. 1, 2월의 자금 유동성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 12월은 외국인들도 조금 세제 혜택 이슈도 있고 해서 매도라던가 부클로징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BOJ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해 남아있는 마지막 매크로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거 내일이죠. 내일 BOJ랑 그다음에 물가 지표 나오겠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핵심 매크로 지표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다음 주 끝나고 나면 휴가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증권가분들 다 이 시간대쯤에 이제 휴가 준비하고 이렇게 계시죠. 또 TMI를 알게 그렇습니다. 되네요. 그러면 이제 기업 분석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남아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네. 저같이 매크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네. 조금 한숨 놔도 되지 않을까.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내일 고비만 겪고 나면 오히려 큰 이슈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맘 편히 좀 휴가 가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좀 네. 일단락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라클이 상처를 내고 마이크론 연고를 좀 발라준 것 같은데 환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저도 사실 아까 길건우 대표님 얘기해 주신 대로 네. 제가 아침 딱 그랬어요. 오늘 마이크론 실적까지 보고 종가와 SK 하이닉스 가격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 조금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가 매수 타이밍은 맞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오늘 진짜 특이점은 미국 시장에서 G 번호바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좀 저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인프라도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 잘 버텼는데. 조금 애매해요. 사실은 지금 12월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기존 이제 저희가 항상 과거 데이터를 조금 그쵸. 많이 가져오잖아요. 경험치도 가져오고 그러면 이렇게 반응한 시장은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번 주까지는 원래 조금 좋고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어느 정도 정리하고 마지막 주 그냥 끝인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움직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되짚어서 보면 그 전에 많이 오른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을 더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악재가 없다라고 악재가 없이 호재만 계속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악재가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이제 대부분 수익률을 마무리를 줘야 되잖아요. 확정을 줘야죠. 네, 조금씩 팔게 돼요. 얘기 조금씩 나올 때마다 계속 던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시장이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뭐 특별한 뉴스 때문에 뭐가 크게 시장에서 안 좋다라는 거는 저는 솔직히 없는 것 같고
그냥 시장에서 빨리 올해를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게 조금 큰 것 같아서 굳이 걱정은 저는 안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센터장님 뭐 편하게 휴가 가실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외국인들 요새 수급이 너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 고민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네. 저는 내년 1월 달 시작하고 나서부터는요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1월부터 달라지죠. 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우선은 뭐 신년 효과는 저희가 굳이 꼭 아니더라도 신년에 여러 가지 좋은 뷰들을 많이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업종들을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반도체 있죠. 그 아래 바이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네 개 대표적인 섹터가 내년 전망치를 보시면 망가지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반도체 앞에서 저희가 반도체 계속 얘기했는데 달라지는 거 없죠.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해서도 지금 호재가 더 많아요. 사실은 12월 들어서면서 뭐 알테오젠 이야기도 있고 뭐 다른 이야기들도 잠깐씩 노이즈는 나오기는 하지만 아마 1월 달 되면 네, 컨퍼런스 시작하면서 이것도 그렇죠. 싹 덮어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상관없고요. 자동차 최근 들어서 뭐 로봇의 딱 테마까지 업으면서 조금 잘 가고 있는데 요즘에 조금 유의미한 데이터는 미국 쪽은 여전히 하이브리드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고 유럽 쪽은 의외로 전기차가 회복을 빨리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조금 다른데 네. 자동차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뭐 사실은 뭐 다른 뭐 조선이나 뭐 방산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내년 뷰는 다 좋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월 달에 기대치가 충분히 있는 시장에서 뷰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럼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개인들은 외국인 들어오고 사면 늦습니다. 네. 그럼 달려가는 것도 잡으려고 하면 꼭 잡을 때 상투 잡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늦으실 수 있으니까 그 센터장님 휴가 가는 시즌 맞춰가지고 요때 미리 조금 매집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그래도 조금씩 희망적인 부분들로 좀 기대해 볼 수 있게 좀 끌고 가 주셨는데요. 좀 전에 윤호두 부소장님 그 물가 지표들 요거까지가 지금 남아있는 큰 고비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용지표 확인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시장은 긴가민가하는 상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좀 둔감해지는 상황이고 AI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지금 나오게 될 뭐 CPI나 PC에 대해서는 시장 반응이 좀 달라질까요? 우선은 크게 12월 FOMC가 끝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12월 FOMC에서 이제 인하를 하고 끝나줬기 때문에 고용이 나오든 물가가 나오든 그다음 움직일 일정은 1월 말 FOMC인데 1월 말 FOMC에서 인하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시장은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 전망치가 한 3월 또는 4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크로 지표 단에서 시장을 크게 흔들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고용 지표의 결과만 보더라도 극단적으로 고용이 부러지진 않았고 둔화되는 느낌의 결과가 나왔어요. 실업률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미국 정부의 셧다운의 역량 때문에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기 때문에 고용 지표도 크게 영향력을 안 미쳤던 것 같고요. 내일 이제 미국의 CPI가 나오고 PC는 안 나옵니다. CPI가 나오는데 CPI 지금 시장 예상치가 3.1이고요. 저널 이제 9월에 나왔던 지표가 3.0 수준이었었는데 크게 오르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크게 오르게 된다라면 지금 시장의 기대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해서 반대로 이제 거부감 또는 후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3.1이면은 시장이 거부감을 가질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예상치를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 물가지표 3.1이라는 수준을 조금 분석해 보면 유가가 우선 많이 떨어졌어요. 그쵸. 유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 때문에 그 헤드라인 CPI는 크게 안 오를 것 같아요. 코어 위주로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코어 위주가 조금 오를 것 같기는 한데 코어 같은 경우에도 셧다운 이후에 해고 그리고 회고가 되고 나서 소비의 둔화가 나타났던 부분들이 10월, 11월에 나타났던 걸 감안해서 아마도 소비의 부진 때문에도 물가 지표는 크게 안 오를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전망이고요. 3.1 내외로 나오게 된다라면 매크로 단에서 충격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반대로 3.1보다 낮게 나오면 지금 이제 연준에서 3명의 반대표가 나왔던 것들 중에 물가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거든요. 그 부분이 해소가 되고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고는 있는데 그쵸. 네. 우선 물가 지표 자체도 그게 크게 무게중심을 둘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BOJ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인상을 한다고 시장은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BOJ 인상 결과보다는 우에다 입에서 나오는 다음 인상 사이클에 대한 논의라던가 아니면 가능성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무게 중심으로 둬야 될 것 같고요. 매크로 단의 움직임은 그래서 저는 내일 이후로는 크게 변화될 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개별 증시의 이슈로 조금 더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또 중요한 거 있죠. 미국도 이제 옵션 만기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표도 지표지만 옵션 만기일 이후 월요일부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도 뭘 사는지 그리고 외국인 이제 나스닥, S&P 500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를 파악하는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길건 대표님도 거기서 이 시장의 포인트를 좀 찾아보실 생각입니까? 뭐 얘기 다 하셔놓고 뭐 저한테 또 갑자기 물어보시면은 저도 비슷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밤에 그래도 요즘에 조금 일찍 잤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확인하고 자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미국 시장 시작할 때랑 중반이랑 요새 자꾸 간보더라고요. 움직이는 걸 보면. 그래서 뭐 아마 다음 주 넘어가면 시장에서는 그래도 저는 양호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고 지금 사실 AI 거품론 나오면은 결론은 이제 여기서도 저희가 이제 구분해서 보셔야 될 거는 빅테크 정말 투자를 많이 하는 쪽이 주가가 예를 들면 반등하거나 지지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시장에서 나오는 노이즈 다 희석시킨 거거든요. 주가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반등의 구간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빅테크 쪽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저희가 빅테크도 있지만 저는 팔란티어 주가도 조금 보는 편인데 뭐 그렇게 크게 빠지는 건 없더라고요. 바닥을 조금 다지고는 있으나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다음 주에는 충분히 반등의 소지는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체크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라클에서도 이번에 이제 얘기했잖아요. 불발되기는 했지만 문제 없을 거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문제가 있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당분간은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 구간에 당연히 투자 유치는 당연히 당겨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기존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아예 다른 섹터로 갈 거냐 구조주 변화의 가능성이 맞아요. 있을 그래서 수 있어요. 차라리 포트폴리오를 바꿔버리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저희가 AI 계속 어찌됐건 노이즈는 한동안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그것만 보고 있지 마시고 차라리 딴 쪽 돌리세요. 어디로? 뭐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본다라고 하면 사실 요새 글로벌 원전이 다 쉽니다. 완전. 우리나라도 쉬고요. 지금 미국도 쉬어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뉴스케일 파워 관련해서 사실 좋은 뉴스는 많습니다. 근데 주가를 보시면요. 저 바닥으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잖아요. 네, 지금 두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원전주가 다 그래요. 근데 원전주의 26년 이후의 뷰를 본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노이즈가 이미 계속 나오고 있는 쪽보다는 포트를 조금 다변화를 시켜서 노이즈가 더 이상 나올 데가 없는데 그쪽을 이미 차라리 노이즈를 다 해소한. 이미 다 해소해서 주가에 반영 다 한 쪽으로 미리 가 계시는 것도 좋다.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일단 AI 관련된 부분들 먼저 좀 짚어봤었는데 사실 오늘 시장 무겁게 했던 부분은 또 2차 전지 이슈도 있습니다. 그렇죠. 2차 전지 정말 ESS로 볕이 좀 드나 했는데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또 전기차 캐즘, 또 포드 계약 해지,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좀 다 끌어내린 분위기였었는데요. 일단 이 악재 자체가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는 다른 계약들도 뭐 다시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기존 수주에까지도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 길건 대표님, 네. 이 이슈 자체는 저희가 영향력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또 요즘 애매한 구간이긴 한데 2차 전지가 그래도 요즘에 좋은 뉴스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딱 한 달 전에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 그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맞아요. 다 갔어요, 다. 예를 들면 이제 뭐 한때 저희가 그 2차 전지 사이클을 돌 때 순환매가 어떻게 돌았냐면 양극재 가고요. 그 다음에 분리막이나 뭐 전에 질이나 전에 액 관련주들 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음극재 가고 다시 셀 돌고 이걸 무한 반복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좀 그런 사이클이 왔어요. 10월. 네, 그러니까 주기는 굉장히 빨랐지만, 근데 요즘에 보면은 사실은 살짝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온 상태에서 포드 뉴스가 나온 거고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그 시장 얘기할 때 자동차 이야기할 때 미국 쪽은 하이브리드가 강세고요, 유럽 쪽은 전기차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포드가 어디 겁니까? 미국 거죠? 네, 미국 거예요. 그러니까 포드가 우리가 예상한 거보다 미국 쪽에서 빨리 이게 반등이 안 나오는구나. 네, 그리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잖아요. 그럼 이 구간 동안에는 아마 이게 거의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포드 입장에서는 그걸 굳이 많이 찍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찍어내봤자 손실 확정인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그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걸 하냐면 효율화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안 좋은 시기에 마진을 방어를 할 거냐. 그래서 뭐 공급도 조절하고요. 뭐 수요를 최대한 타이트하게 맞춰서 뭔가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포드가 저는 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2차 전지 전체의 악재는 아니다라고 봐요. 왜냐면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대표적으로 LG엔솔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SK온도 최근에 이슈를 보시면요. ESS 쪽에 치중하겠다라고 얘기를 또 해요. 네. 그러니까 셀 3사는 미국 쪽은 ESS에 공격적으로 대응을 맞아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셀사와 소재사들은 유럽 쪽에 공장을 계속 또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원화 전략이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같이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뭐 이거 캐전 구간 더 길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대륙별로 꼭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륙별로. 네, 그래서 유럽 쪽은 현재 괜찮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보지는 않고 있어서 네. 근데 이제 다만 2차 전지가 그러면 연초에 다시 날개를 달 거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건 살짝 애매한 구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나 지금 이제 1월 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 AI, 로봇, 바이오는 수급이 조금 쏠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슈들이 많잖아요. 지금 딱 맞죠, 트렌드. 네, 왜냐면 JP 모건 헬스케어 있죠, CS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트렌드에 딱 맞아서 떨어져요. 그러면 수급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이 네 개 섹터에 가버린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오기는 조금 훈풍이 맞아요. 힘이 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은 문제는 없지만 저가 매력으로 다가서기에는 기간은 조금 빠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뭐 워낙에 뭐 AI, 반도체, 로봇, 제약바이오 이 1, 2, 3순위가 확고하기 때문에 1, 2, 3위로 수급은 쏠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2차 전지까지 가는 거는 아직은 좀 우리가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포드가 이틀 전에 이제 전기차 생산 중단을 발표하면서 중점적으로 또 이야기했던 포인트가 앞으로 우리 ESS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부사장님, 이 포드가 또 얼마 전에 ESS로 SK온하고 결별을 했습니다. 근데 또 ESS 제일 잘하는 거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에 잘하면 ESS로 포드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우리가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그 2차 전지 업종에서 포드와 ESS의 관계보다 지금 앞서서 이제 그 거론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비용 문제가 더 클 것 같아요. 비용 2차 문제? 전지 비용 문제. 뭐 지금 이제 내년부터 이후에 그 탄소 국경세가 도입이 될 그렇죠. 예정이거든요. 이거 그 2차 전지 입장에서는 다 비용이에요. 근데 내년부터 이제는 사실 원래 앞서서부터 다 계획이 됐던 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실제 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이 비용 문제 입장에서는 탄소 국경세가 도입 직접 그 2차 전지가 직접 대상은 아니에요. 네, 근데 맞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중에 일부들에 대한 비용 증가도 감안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나왔던 게 그 EU에서 35년부터 이제 내연기관차 네. 100%못 팔겠다고 했던 거를 완화시켜 줘서 맞아요. 10%를 완화하는 결정을 내줬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2차 전지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던 것들이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ESS라는 그 산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할 걸로 보고 있는데 그 ESS 딴 그 전에 이미 주가에 반영됐던 2차 전지에 대한 그 소비 기대감들이 후퇴하는 국면이 좀 더 안타깝다라고 당분간 생각이 좀 되고요. 흔들리겠네요.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네. 비용단에 대한 이슈도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리튬 가격 최고치 됐다는 아마 소식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ESS 덕분이다라는 그렇죠, 소식도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2차 전지 때문에 하락을 하는 것도 반영을 해야 되고 ESS 때문에 리튬 올라간다고 또 상승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흔들리겠다. 그런 생각이 좀 그리고 듭니다. 국내 2차 당분간. 전지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에 대한 비중도 낮잖아요. 사실 아, 이제 예. 뭐 출시를 하려고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LFP 같은 경우에 중국 쪽에서 워낙 압도적으로 시장을 앞서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전기차에서는 LFP 배터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쵸. 있는 국면이라 국내 2차 전지 업종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국면별로 보면 안 좋은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리튬 이야기 좀 하셔서 그럼 2차 전지 소재는 좀 기대해 볼 만하나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두 분 이야기 종합해 보니까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좀 기다려야겠구나. 아니요. 조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트럼프가 연설을 했죠. 지금 중간 선거를 이기려고 아득바득 지금 하는 거란 말이죠. 혈안이 되어 있죠. 근데 보세요. 중간 선거 때 거의 좀 확률적으로 단 한 번 그 집권 여당이 다음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럴 만큼 지금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바이든 쪽 이 기조들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 기대감을 본다면 연말이겠죠. 근데 그 기대감이 또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길건호 대표님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 내년 연말 가능성을 벌써부터 점쳐야 되는 거죠. 2026년 2차 전지 대전망 시간이죠, 지금이. 코너 속의 코너로 지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쪽은 사실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LFP ESS가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유럽 쪽은 신재생 쪽에 들어가는 ESS가 관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거는 LFP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적인 거를 얘네들 또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제일 가성비 좋으니까요. 가성비가 좋고요. 예전에 LFP랑 삼원계랑 저희가 4년 전에 딱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국이 LFP로 저가 공세하는데 어때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뭐 증권사들도 그렇고 저희 같은 사람들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능 못 따라와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비용만 싼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따라왔어요. 지금은 이제 다 좋다고 하죠. 네, 다 따라왔고요. 왜냐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기술이 발전이 된 거죠. 뭐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저렴한데 성능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쓰는 것도 점점점 달라질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셀 3사가 왜 미국 쪽에서 지금 LFP로 ESS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안에서 먹거리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보면 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뭐 정말 최고의 그림은 이거죠. 다시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플러스 신재생까지 붙는 거죠. 그러면 난리 나죠. 네, 그러면은 거의 한 3년 동안 눌러져 있던 2차 전지가 다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절반 이상은 다 대부분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요. 트럼프의 성격상 뭐 하나 또 잘난 거 하나 터지잖아요. 그거 미친 듯이 밀어붙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힘들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소재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양극재 업체는 사실 시장에서 2차 전지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데 최근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반등을 세게 했던 구간들의 이슈가 뭐에서 나왔냐면 유럽 공장 현지화예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으니까 현지화를 하고 여기서 생산을 하면 비용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서 수요도 최대한 빨리 회복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먹힌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 쪽에서도 이제 그런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 소재 관련 업체들이 크게 미국 쪽에서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아요. 셀 업체는 움직이지만 소재 업체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구분해서 대륙별로 제가 오늘 자꾸 이제 이원화를 시키고는 있는데 2차 전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따로, 그러니까 미국 쪽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셀 업체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유럽 쪽의 뷰를 조금 더 좋게 보신다라고 하면 셀과 소재 업체 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로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되고 또 시간에 대해서도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다. 원래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 있지 않나요? 대선까지 뭐 한 달 남아 있으면 그 사이에 조선왕조 500년사 쓸 수 있다고 너무 예. 많은 일들이 그쵸, 나기 그쵸.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까지 저희가 좀 크게 봤고요. 뭐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금씩 이야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과연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잡음이 나왔을 때 좀 어느 쪽으로 피난을 가보면 좋을까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바이오나 뭐 우주항공 그렇죠. 조금씩
또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바이오부터 먼저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를 어떤 이런 잡음들이 나왔을 때 피난처로 어떻게 다들 보시는지 일단 윤하대 부사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바이오라는 통 섹터에서 보면 금리를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금리에 민감한 가장 큰 섹터가 바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유지가 되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관점에서는 바이오 섹터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품목별로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 달라지긴 할 것 같은데 큰 그림에서는 저는 유동성 환경에서는 바이오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통령이 갑자기 탈모주를 언급을 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이 이슈들이 또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슈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국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비만 치료제만이 각광을 받고 네. 있었는데 갑자기 또 탈모 치료제까지 각광받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 반도체 섹터들이 국내 금리랑은 연동성이 없는데 오히려 미국 금리랑 연동성이 더 높게 보이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런 관점이다라면 저는 매크로 환경에서도 바이오 투자하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크로에서 오히려 더 바이오가 괜찮다라고 봐주셨습니다. 길건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기업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그 재료가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임상한다 안 한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기술 이전한다 안 한다. 클래스가 많이 올라갔죠. 네, 그리고 이제 숫자가 찍히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얼마인데로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술 이전을 하는 이슈와 임상의 이슈가 어찌됐건 임상의 문턱을 조금 넘어줘야 요즘에 이제 흐름을 기술 이전을 할 때 보면 대부분 이상 시작하기 전이나 이상 초반 데이터가 좋게 나올 때 너무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오는 시기를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컨퍼런스랑 겹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JP모건 컨퍼런스가 있어서 이제 과거 뭐 한 3년, 5년치를 보시더라도 항상 1월 초반에는 바이오 섹터가 잘 갔어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11월에는 사실은 바이오 섹터에 좋았습니다. 뭐 ABL 바이오가 기술 이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금액도 크니까 야, 바이오 진짜 괜찮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부서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가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약가이나 어느 정도 다 봉합이 됐으니까 또 문제 없어. 그리고 또 미국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던 게 약가 인하를 하니까 바이오시밀러가 사실은 허가하는 게 네. 미국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유럽은 적극적이었는데 미국은 그냥 하려면 하고 말면 말아라 이 정도였는데 약가 인하하려면 사실은 복제약 승인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반응이 되니까. 근데 이것까지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를 보면 12월에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펩트론이 기술평가 기간 10개월 얘기 정정 공시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정정 공시를 하니까 핑계거리 또 생겼죠. 알테오젠이 독일에서 가처분 당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뭐 다 대응하고 있어라고는 하는데 또 시장에서 그걸 반응하고 있고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 크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힘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시장에서 가지고는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은 아니니까 조금 조심하자. 네. 뭐 1월 달 되면 이게 노이즈가 해소가 될 수 있는 분명히 구간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업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를 보신다라고 하면 항상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첫 번째 발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월 초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직접 발표하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D&D 파마텍. 알테오젠 이제 거기로 올라갔군요. 네, 그러면 이제 와. 여기에서 얘기할 때 저는 노이즈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분할하고 나서 처음에 주가 쭉 빠졌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빠지기 전 주가로 다시 갔다가 살짝 조정 구간.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CDMO 관련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조금 안타까운 건 셀트리온. 도대체 얘는 왜 이럴까? 네, 큰 문제는 없는데. 시장에서 일각에서 좀 이제 옛날 주식 아니냐라는 맞아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안전하게 실적은 지키지만 성장성에 대한 뷰를 크게 보여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셀트리온이 그걸 자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저는 그 뷰에 대해서 뭔가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 조금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는 기술 이전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여기에서 또 같이 움직여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대응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바이오주가 바이오 섹터가 1월 달에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매크로도 좋고 기업적으로도
이슈 있는 기업들 많으니까 뭐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매크로적으로도 되고 지금 네. 기업적으로도 또 이슈들 붙어주고 또 워낙에 또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다들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제약바이오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오늘 또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다들 기대하고 있었던 알지노믹스도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알지노믹스 일단 오늘 하루로 평가를 해보기는 좀 그렇겠지만 이게 또 상장 첫날 효과인지 바이오주 전체에 뭔가 먼저 신호탄을 쓴 거라고 봐야 될지 야, 차트로는 요거 평가가 안 되네요. 자체도 좀 여쭤보고 알지노믹스. 싶은데 빌건 대표님 알지노믹스의 오늘 요 워낙에 요새 신규 상장되고 나서 네. 일단 하루는 좋긴 하잖아요. 하루는 좋아야죠. 그래서 신규 상장인데. 제일 핫했어요. 제 기억에 올해. 네, 핫한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기간상으로도 근데 사실 얘네들 실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 여전히 이제 적자를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저번 분기 때 나쁘지 않았거든요. 흑자 전환을 보여주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4분기 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느냐. 콤폼을 가져가느냐 이제 이게 조금 뭐 가져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바이오에서 이제 기업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건 첫 번째 IPO 이슈로 이제 300% 갔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얘네들이 이제 기본이 이거잖아요. RNA 기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는 RNA 쪽보다는 지금 뭐 이제 아마 26년 주요 테마를 아마 JP모건 헬스케어의 컨퍼런스에서 얘기가 조금 나올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뇌질환이랑 ADC입니다. ADC예요. 네, 그러면 이제 RNA 쪽은 사실은 논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논외라기보다는 크게 주력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회복하는 것도 조금 이제 시간 차이가 조금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차라리 저는 본다라고 하면. 네, 말 끊어 죄송하지만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네네. 알지노믹스가 오늘 상장을 하다 보니까 올릭스라든지 ST팜 같은 종목도 어떻게 움직이나 좀 봤었는데 네네네. 역시나 알지노믹스만 간 상태였고 맞아요. 이 종목 다른 종목들은 네.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크게 그게 움직임이 방금 말씀해 주시는 걸 좀 대변한다. 맞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단기간에 그냥 이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큰 흐름으로 저는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론은 이 기업이 저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거나 예. 두 번째는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거나.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모습이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방향상으로 볼 때 차라리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가져간다라고 하면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뇌 쪽이나 ADC 쪽은 아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아마 올해는 이쪽으로 빅파마들이 많이 합니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로 봐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ADC 관련 업체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기업들이 사실은 충분히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올릭스 비교를 하셨지만 그렇죠. 얘네들은 반응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럼 원래대로 하면 얘네들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RNA가 정말 좋구나라고 그쵸. 해석이 되는 건데. 네, 근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뭐 반증으로 해석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었군요. 그래도 또 뇌, ADC 이런 거 또 컨퍼런스에서 어떤 내용들 나오는지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까지 조금 확인을 해볼까요? 핫해요. 우주항공. 내일 빅 이벤트 있죠?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뭔가 우주항공 계속해서 좀 뭐 이슈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은 또 우주항공 안에서 스페이스X 요 지분 투자하는 종목들이 많이 주목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계속 궁금한 게 지분 투자하는 쪽을 보는 게 더 맞는 건지 아니면 우주항공 테마 안에서 그래도 스페이스X 공급망 진입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는데 윤한태 부소장님은 어디가 더 낫다고 보세요? 우선은 우주항공 관련돼서는 제가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아하. 최근에 들었던 재밌는 얘기가 화성에다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지금 뭐 다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머스크가 그거에서 핵심 기술이 사실 우주항공 스페이스 X가 그거를 갖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슈까지 불거진다라고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스페이스 X의 성공 케이스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관련된 뭐 투자라던가 투자 기업이라던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매크로만 보다 보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길건 대표님, 그럼 내일 이노스페이스가 이제
민간 발사체를 네. 이제 하게 되는 날입니다. 네. 내일 3시 45분이라서 저희 방송에서 실시간으로도 또 넥스트레이드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일단 성공을 하면 너무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성공하면 또 우주항공주 의 시세가 위로든 아래로든 뭐 세론이면 밑으로 가고 네네네. 좋아지면은 더 이제 이 스페이스X IPO까지 기대하면서 쭉 기대할 수 있는 그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 관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좋든 나쁘든 세론일 것 같습니다. 세론이 한 번은 거치고 가야 되는. 네, 한 번은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 수순이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앞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스페이스X 상장 관련된 투자한 회사 걸 볼 거냐? 네. 아니면 뭐 공급 이력이나 뭐 밸류체인으로 가는 기업을 볼 그쵸. 거냐? 이것들에 이제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는 밸류체인 쪽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밸류체인. 네, 밸류체인 근데 쪽이. 국내 밸류체인 쪽이 꽤 있나요? 제법 있습니다. 오. 뭐 예를 들면 뭐 HVM 같은 경우에도 특수합금 소재 네.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번에 스펙스X가 상장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돈을 버니까 상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상장을 할 때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번 거의 매출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왔냐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결론은 인공위성 서비스입니다. 네, 저기에도 인공위성을 많이 깔아놔서 이걸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한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발사체로는 재사용을 하니까 돈을 버는 것도 있겠지만 재사용을 하고 쏠 때 지네 거 몇 개 껴갖고 계속 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 입장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재사용 발사까지 발사체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거는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반대로 위성 안테나랑 인공위성 관련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가능성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인텔리언테크도 있죠, AP 위성도 있죠, 제노코도 있죠.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수혜를 받으면 얘네들이 받는 게 맞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이 안에서도 무조건 우주항공 다 좋아라는 것보다는 저는 스페이스X랑 숟가락을 얹고 있던지 아니면 얘네들이 돈 번 게 저게도 인공위성이었구나. 예. 그러면 인공위성 쪽이 어찌 됐건 정부 입장에서도 자꾸 할 수 있어라는 것들로 기대감을 한번 네. 실어 보신다라고 하면 조금 축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내일 이벤트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그림도 스페이스X 상장과 함께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태 부서장, 길건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